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거시경제 부분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자, 재정정책만큼 통화정책도 중요한데요. 자,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근데 이번 시간은 그 통화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개념을 보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폐에 대한 공급량, 화폐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말합니다. 통화량. 화폐 공급량, 통화량을 자, 적정 수준에서 조절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의 목표는 항상 물가 안정, 고용의 안정. 자, 이게 큰 목표입니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물가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하느냐? 화폐에 대한 공급량. 시장에 화폐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이냐. 자, 화폐의 공급량, 그걸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적정 수준에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폐 공급량, 화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자, 정부의 기재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정책은 정부, 기재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화폐 공급.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조절하는 게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의 주체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자, 그리고 이 통화정책의 두 번째는 자, 전통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말했죠. 화폐 자체,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두 번째는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조절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 당연히 나타나는데 직접적으로는 뭘 조정하느냐?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특히 기준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화폐 양도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이자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물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율,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건 또 누가 하냐? 역시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를 조절하든 아니면 이자율을 조정하든 자, 그 통화정책은 다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 말했죠. 물가 안정, 고용의 안정이에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목표는 뭐냐? 자, 바로 통화량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이자율, 특히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든지 그게 이제 중간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책적인 수단이 뭐냐?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 세 가지는 특히 여기 보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은 아까 잠깐 나왔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 이 세 가지는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폐의 수요라고 하면 결국은 소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하려고 돈이 필요하죠. 화폐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정부가 지출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죠.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이것은 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경기가 호황일 때, 즉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실질 GDP가 증가할 때 이때는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좋으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 지출도 좋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율하고 화폐 수요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됐고 사람들이 이자율이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데 어떤 겁이 덜 나겠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이나 가게에서 대출을 좀 더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게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해요. 그러면 가게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많아져요. 결과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자, 어떻습니까? 이자율과 화폐의 수요와의 관계.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네요. 이자율과 화폐의 수요는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역의 관계에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화폐 수요 곡선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세로축, 가로축이 있게 되는데 세로축에 뭐가 나오냐? 여기에 이제 R이라고 표시되는데 이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지금 R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자율인 겁니다. 화폐의 수요, 화폐의 공급, 그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결국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자, 그러면 가격 대신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가격이 이자율이에요. 자, 이자율이 세로축. 그다음에 가로축은 뭐냐? 화폐의 수요. 이게 이제 수요량. 이게 가로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자율이 R1일 때는 화폐의 수요가 이만큼이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 아까 봤죠? 대출이 늘어나고 화폐의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화폐의 수요가 M2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네요. 반대로 이자율이 오르면 반대로 화폐의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이렇게 M3로 줄겠죠. 그래서 화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화폐의 수요 곡선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화폐의 수요 곡선이 자, 이렇게 이제 R1의 이자율일 때 이 화폐의 수요 곡선상으로 보면 M1만큼의 화폐의 수요가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 GDP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어요. 실질 GDP가 증가하고 경기가 확장돼요. 그러면 아까 소비 투자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 이자율의 변동이 없어도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화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화폐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화폐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돼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M2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는 화폐의 수요 곡선이 화폐의 수요 감소하니까 화폐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해서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화폐의 수요가 결국 줄게 됩니다. 같은 이자율인데도 화폐의 수요가 감소해요. 그죠? 자, 화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이겁니다.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자, 그러면 화폐의 수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화폐 공급에 대해서 봅시다. 자, 화폐 공급, 돈을 공급한다는 건데, 자, 화폐 공급, 아까 우리 화폐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화폐 공급량, 그게 이제 통화량인데, 그거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일반적인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 시장을 생각하면 수많은 그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또 수많은 수요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공급자, 수많은 수요자가 있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렇게 만나서 균형 가격과 수요랑 공급량이 결정이 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화폐 시장에서 이 화폐 공급은 특징적인 것은 수많은 공급자, 생산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폐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중앙은행이 결정합니다. 중앙은행이 오로지 결정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시장의 수많은 생산자가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화폐 공급의 외생성이라고 말합니다. 외생성. 시장에서 수많은 공급자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생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누가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이거예요. 화폐 공급 곡선은 그래서 수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직선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중앙은행이 그 화폐 공급량을 확대하고 증대시킬 것이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그 통화량을 감소시킬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통화정책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통화 확장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화폐 공급 자체를 축소시키면 그거를 통화 긴축 정책 이렇게 말합니다. 통화 확장, 통화 긴축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재정 정책 배울 때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긴축적인 재정 정책 이렇게 배웠잖아요.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 긴축. 자, 이렇게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결정? 이 화폐의 공급량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이거예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득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럼 쓸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시중에 화폐 공급을 확대시키는 통화 확장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때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요. 자, 그래서 이때는
화폐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확장되어서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시중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통화 긴축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것은 화폐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항상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서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화폐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축은 화폐의 공급량, 세로축은 R이죠. 이자율. 근데 화폐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직선이다. 그죠? 화폐의 공급량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화폐의 공급량은 이렇게 딱 정해져 M1으로 딱 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M1이야 이겁니다. 이자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화폐 통화량은 화폐 공급량은 M1으로 딱 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통화 확장 정책을 편다. 통화 공급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통화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한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통화 공급량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통화 긴축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른쪽 왼쪽 화폐 공급 곡선의 이동.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균형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균형 이자율은 모든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화폐의 수요, 화폐의 공급이 일치하는 그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축은 화폐의 수요, 화폐의 공급을 표시하고 공급량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이자율이다 생각해 봅시다. 자, 화폐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하고 아까 배웠죠? 화폐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나는 균형점 여기죠. 자, 이 점에서 자, 균형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R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균형 이자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번 봅시다. 화폐의 수요 곡선 우하향, 화폐의 공급 곡선 수직선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까 우리가 화폐의 수요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그랬죠. 화폐의 공급, 통화량 증가시키는 통화 확장 오른쪽, 통화 긴축 왼쪽 이렇게 이동됐잖아요. 자, 지금은 여기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균형 이자율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질 GDP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해요. 그러면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그러겠죠. 그럼 돈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화폐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화폐의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균형 이자율이 이렇게 R1에서 R2로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돼요. 자, 화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상승했을 때 균형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균형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R1에서 R2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통화 확장, 이제 이자율이 너무 오르더라. 이자율이 너무 오르면 결국은 이자율이 오르면은 어떤 효과를 가지겠습니까? 이자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그전에 대출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가 겁내지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면 대출을 줄이겠죠?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겠죠? 개인은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조금씩 이게 조금 이렇게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냥 진정되는 정도면 좋은데 경기가 좀 침체되는 것처럼 침체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좀 경기를 다시 조금 더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돈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통화 확장 정책, 즉 통화 공급 정책. 시중에 다시 돈을 좀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통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화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통화 확장 정책은 통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통화 확장 정책에 의해서 통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R1에서 R2로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게 되죠.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기면서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R1에서 R2로 올랐다가 다시 이자율이 이제 하락하게 되죠. 다시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다시 좀 살리는 방향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너무 오르면 당연히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효과가 가지게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또 이자율을 또 좀 하락시키기 위해서 통화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결국은 통화에 대한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통화 공급을, 통화량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통화의 공급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통화의 공급량을 줄이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 통화량이 조절되면 결과적으로 이자율에도 영향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폐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통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